이번 차시에서는 익형위 경계층과 그 해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우리가 익형 해석 도구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익형 주위에 층류, 난류 경계층을 이해하고 그 실제 해석 사례를 통해서 익형의 공력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경계층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 특성,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이 표현되어 있는 층류 유동과 트랜지셔널 플로우, 그러니까 천이 유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층류 유동은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유동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균질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유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로 이제 속도가 빨라지거나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유동의 불안정성이 촉발되고 이런 천이의 과정을 거쳐서 저 후류 부근에서는 이렇게 완전하게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난류, 굉장히 터뷸런트한 그런 유동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난류 유동은 어떤 큰 교랑 성분으로 인해서 규칙성이 없어 보이고,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체의 혼합 그리고 에너지의 전달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 유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천이 유동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왼쪽 그림처럼 잉크가 이렇게 뿜어 나올 때 앞쪽에서는 굉장히 반듯하게 직선으로 나오다가 이게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이렇게 주변으로 굉장히 급격히 확산되고 또는 규칙 없이 이렇게 큰 교란이 발생하는 유동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천이라고 부르고, 이 천이는 주로 자유류 속도가 커지거나 외부에서 어떤 음향적 효과, 음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압력의 섭동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어떤 압력의 변화, 그리고 표면의 거칠기, 물체의 진동, 이런 이유로 인해서 외부 교란이 발생하고, 대부분 이런 교란이 들어오게 되면 유동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단의 그림은 층류와 난류 경계층을 아주 개념적으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대부분 이 바닥 어떤 면이 벽이 시작되는 점을 X0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경계층, 즉 어떤 경계가 있음으로 해서 속도가 변화하는 이런 영역을 경계층이라고 하고, 이런 경계층 표면에서 물체와 만나는 곳은 이제 점착 조건에 의해서 물체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의 유체도 미끄러지지 않고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체와 유체 표면에 마찰로 인해서 표면에 생성되는 층을 경계층이라고 하고, 이 시작점에서는 대부분 층류 경계층이 발생합니다. 즉 물체 표면을 만나는 순간에서는 유동이 물체 표면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앞에서 서술한 층류 요인으로 인해서 천이 요인으로 인해서 난류로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때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께도 굉장히 많이 두꺼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층류와는 달리 난류 경계층에는 총 4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일 물체 표면에는 비스코스 서블레이어, 그 다음에 버퍼 레이어, 그 다음에 오버랩 레이어, 그 다음에 완전 난류층, 풀리 터뷸런트 레이어,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고, 우리가 매우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인 평균적인 룰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층류, 난류 경계층 안에서는 층류는 말 그대로 방향성을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과 이렇게 섞이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얇은 반면에 난류 경계층은 이미 유동이 굉장히 교란이 많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유동과 이렇게 상호작용이 크겠죠. 그래서 상당한 크기의 어떤 혼합과 열전달 같은 전달 현상이 강력하게 발생하는 층이 됩니다. 이 난류 경계층 관련해서 위에 왼쪽의 그림은 이제 CFD를 이용해서 평판 면에서 발달하는 완전 난류 경계층과 이 트랜지션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경계층의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완전 난류라고 생각하면 경계층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는 반면에 천위를 고려한다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한 0.25 지점에서 층류 경계층이 그 이전에 존재하고 그 지점에서 천위가 발생해서 난류 경계층이 발달하면서 보다시피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난류 경계층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계층 자체에서 천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익형 표면에서는 이 선두부에서는 층류 경계층이 발달하고 이 일정 영역에서 천위가 일어나고 난류 경계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압력 구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곡률이 바뀌는 지점에서 유동이 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층류 영역에서 유동이 박리가 되면 급격한 어떤 소용돌이로 인해서 혼합이 빠르게 일어나고 박리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급격하게 교란 성분이 발달하게 되고 그 교란 성분으로 인해서 이 유동은 난류로 천이되게 됩니다. 이렇게 난류로 천이가 되게 되면 모멘텀, 즉 운동량이 이렇게 다시 주변으로, 즉 운동량이 부족한 곳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계층이 다시 표면에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 위에 어떤 작은 거품처럼, 공기 거품처럼 이렇게 박리 영역이 딱 갇힌 채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레미나 세퍼레이션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박리 유동이 유발하는 천이라고 해서 박리 유발 천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 층류 영역에서 박리 유발 천이가 일어나면 세퍼레이션이 이제 전체 영역을 다 덮지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거품 형태로 표현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 이 층류와 난류의 경계층 두께 이런 걸 보시면 제일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 어느 한 순간순간마다의 난류 경계층의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X축은 속도의 크기고 Y축 방향으로 이제 두께 델타까지 이렇게 보시면 실제 어느 한 순간만 이렇게 찍어서 속도 분포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여기에 도대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느 한 지점에서 여러 수많은 측정을 해서 그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유류 속도하고 경계층 두께로 무차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계층의 끝 지점이 1과 1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간 평균된 난류 유동의 경계층과 까만색으로 표시된 층류 유동의 경계층을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또 여기에서 보면 표면에서의 속도 구배, 즉 Y 방향으로 속도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는지를 보면 완전 난류의 경계층이 난류 경계층의 속도 구배가 훨씬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면 마찰력은
이 속도 9배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난류 경계층에서 마찰 항력이 측류 경계층에서의 마찰 항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경계층의 속도 분포는 이 압축성 효과로 인해서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어떤 초음속 유동에서 경계층의 두께를 이렇게 파란색의 압축성, 블라지우스는 이론적으로 얻는 솔루션입니다. 비압축성 빨간색, 이걸 비교해 보시면 이제 압축성 효과로 인해서 경계층이 좀 더 두꺼워졌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이론적인 솔루션이 실제 PIV, 그러니까 파티클을 이용해 가지고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측정한 결과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조건에서 보면, 즉 동일한 레이놀즈 수라고 하면 고속 유동에서 경계층이 더 두꺼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도 분포의 특성과 함께 이 난류 유동이 가장 주요하게 가지는 특성은 큰 전달 현상입니다. 이 전달 현상이라는 것은 유동이 확산돼서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확산해서 혼합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확산하는 경우, 또는 유체의 운동량이 확산하는 경우, 열이 확산하는 경우, 즉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물질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물에다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주변으로 확산하죠. 마찬가지로 운동량 확산은 속도가 빠른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동량이 전달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유동이 멈춰 있을 때 내가 바람을 불어서, 후 하고 바람을 불어서 속도 성분을 만들면 주변 유동도 따라서 움직이죠. 이건 내가 만들어낸 운동량이 주변으로 퍼졌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도 난류가 되었을 때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 확산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되는데, 측류에서보다 난류에서 훨씬 빨리 주변으로 열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라면으로 물을 끓일 때 밑에 열을 가할 때 그냥 자연적으로 열이 전달돼 가지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일부 이렇게 저어주면 열 확산이 빨리 일어나서 조금 더 빨리 물을 끓일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이런 저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유동의 난류 성분을 증대시켜주고 그를 이용해서 열 확산이 빨리 일어나도록 만드는 작업인 것이죠. 이와 같이 난류 유동에서는 어떤 이런 전달 현상이 아주 강력하게 발생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난류 유동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골프공에 이렇게 보면은, 탁구공은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데 반해서 골프공은 주변에 오돌토돌한 돌기, 딤플이라는 게 있죠. 이걸 설치함으로써 경계층을 측류에서 난류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생기느냐? 위에서 보다시피 표면이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표면 앞쪽에서부터 따라가던 어떤 경계층이 훨씬 빨리 유동이 박리되게 됩니다. 유동이 훨씬 빨리 박리되면 그 박리된 유동 내에서는 표면 압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앞쪽보다 뒤쪽의 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이 압력 항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골프공의 딤플을 만들므로써 유동을 천이시키고 빨리 천이시키고 경계층이 난류가 되면, 즉 흐름 방향으로 운동량이, 즉 박리가 된다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거고 운동량을 완전히 잃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운동량을 더해주기 때문에 훨씬 오랫동안 표면에 유동이 붙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압력의 회복이 그만큼 많아져서 전반적으로 뒤쪽 압력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의 앞쪽과 뒷면의 압력 차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압력 항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난류 경계층이 되면서 표면의 마찰 항력은 증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인 항력은 이 압력 항력과 마찰 항력의 합인데 그 합이 훨씬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찰 항력은 증가하지만 압력 항력의 이득이 훨씬 커서 전체 항력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뭐 골프공의 딤플 이런 것들을 일종의 거칠기 높이로 생각할 수 있고, 뭐 거칠기 높이가 클수록 천이가 빨리 발생한다. 근데 이게 또 뭐 어떤 최적점이 존재하겠죠, 그죠? 빨리 발생하지만 너무 마찰이 크게 되면 안 되니까 적절한 어떤 딤플의 모양과 높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점은 그러면 탁구공은 이걸 몰라서 그래 만든 건 아니겠죠. 근데 탁구 같은 경우는 스핀을 넣었을 때 공이 확확 휘는 이런 묘미를 즐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멘텀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탁구공은 그 불균형의 방향대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지만 골프공은 반드시 날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난류 경계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힘의 분포가 달라졌을 때 전반적으로 유동이 난류일 때는 그걸 이렇게 서로 모멘텀을 교환해서 보정해주는 효과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공의 이 딤플이 어떤 방향을 제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마찰 항력을 손실 보더라도 훨씬 더 영향이 큰 압력 항력을 줄이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기계 장치 같은 곳에도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뭐 이게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익형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유동 해석 도구를 이용해서 CFD든 X포일이든 이런 해석 도구를 이용해서 익형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이 낙하 0012 익형에서 마하수 0.2, 레이놀즈 수 300만으로 특정한 바등각에서 현재 바등각은 16.5도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바등각일 때 유동에서 유동의 이 속도 분포를 마하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유동의 모양을 나타내어주고 이제 이런 CFD 해석을 통해서 나온 표면의 값들을 적분해서 이제 항력, 양력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간 그림에서 여기 빨간색 선은 K플로우라는 CFD를 이용해서 얻은 선이고 파란색 점선은 X포일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트, 점은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굵은 빨간색은 천의를 고려한 해석인 반면에 여기 점으로 찍힌 이 갈색 선은 완전 난류를 가정하고 품 결과입니다. 앞에 세 가지 경우는 요 밑에 실험 결과와 상당히 잘 맞는 반면에 완전 난류를 가정하면 실험치와 다르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울 만큼 항력계수 예측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X 방향으로 표면의 마찰 계수의 분포, 결국 이 마찰 계수 분포가 이제 마찰 항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이렇게 살펴봤더니 동일한 문제에서 이렇게 트랜지션을 즉 앞쪽 리딩 엣지 부근에서 트랜지션을 고려했을 때 위쪽에서는 이 위에 이 빨간색 요 선이 위에 있는 요 선이 윗면입니다. 그걸 보시면 요 빨간색에서부터 이렇게
스킨 프릭션이 쭉 개수가 쭉 줄다가 이 지점에서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지점 어딘가를 이제 천이점이라고 부르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측류 경계층에서 마찰 항력이 작은데 반해서 난류 경계층이 되면 굉장히 커지는 이런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완전 난류의 계산 결과를 이렇게 보면 리딩 엣지에서부터 측류가 없이 천이가 없이 완전 난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찰 항력이 큰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표면 마찰력을 다 적불한 게 마찰 항력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마찰 항력이 크게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 결과와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천이 현상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에디슨 CFD의 측류 난류 천이 현상에 의해 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계층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컨트롤 볼륨 적분 해석을 통해서 몇 가지 특성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층이 시작하는 곳부터 특정한 어떤 X 위치까지 당연하게도 속도 분포가 줄어드니까 컨트롤 볼륨은 이렇게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모양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량 보존 관계식으로부터 당연하게도 속도 변화에 따라 경계층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그러면 이 두꺼워진 양만큼 평균값으로 내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두께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배제 두께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델타 스타로 표현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측류 경계층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즉 자유류와 동일한 속도로 경계층의 영향을 빼고 생각을 하면 두께가 그만큼 두꺼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X방향 운동량 방정식을 이용하면, 이 운동량 방정식이 무엇입니까? 모멘텀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힘과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힘이 작용하면 모멘텀의 차이가 생기고, 또 모멘텀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항력을 속도 분포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한 항력을 가지고 표면의 마찰 항력 계수를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정의한 모멘텀 두께라는, 즉 이거는 속도 분포의 함수죠. 속도 분포가 결정되면 정해지는 값입니다. 이 모멘텀 thickness가 X방향으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항력 계수가 즉 마찰 항력 계수가 바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과는 이제 X포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이제 속도 분포를 예측해 가지고 항력 계수를 찾아낼 때 직접 활용되는 그런 공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좀 CFD를 하지 않더라도 빨리 마찰 항력 계수 같은 걸 찾아내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위에서 구한 이런 배제 두께와 모멘텀 thickness의 비율을 쉐입 팩터, 형상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쉽게 말해 쉐입 팩터의 값에 따라서 경계층의 모양이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계층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쉐입 팩터의 값이 한 3.5 근방에서 측류 같은 경우는 박리가 일어나고, 난류 경계층은 약 2.4 정도에서 박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박리의 영역을 찾는 데도 쓰일 뿐만 아니라 이 경계층이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판정하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빨리 경계층 특성을 해석하는 어떤 익형 해석 도구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양들이 되겠습니다. 경계층 외부에
압력 분포 또한 이 경계층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영역 1, 2, 3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라운드 P, 라운드 X가 0보다 작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동이 X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압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압력의 구배를 우리가 순 압력 구배, favorable한 pressure gradient라고 부릅니다. 이 말 자체에서 favorable이니까 뭔가 좋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압력이 없는 압력 구배가 0인 경우, 즉 뭐 유동이 흘러가더라도 압력이 변화가 없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앞방향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는 이것을 이제 adverse pressure gradient, 역압력 구배라고 부릅니다. 왜 순과 역이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냐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라도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내 앞쪽에 공기의 압력이 내 뒤쪽보다 압력이 높으면 나는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반대로 내 등 쪽의 압력이 내 배 쪽 압력보다 더 높으면 나를 밀어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이 내가 가속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순압력 구배 상황에서는 유동이 가속된다. 즉 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증가한다는 것은 모멘텀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면을 좀 더 잘 따라부터 움직일 수 있고, 반면에 역압력 구배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10m/s로 움직이던 것이 점점 저항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점점 잃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 속도가 0에 이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가 박리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층 바깥에 어떤 속도 분포를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 베르누이 이퀘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즉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고 또 압력이 높아지면 속도가 줄어든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압력 분포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압력 분포가 경계층 내부에서 수직 방향으로는 압력이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직선 방향으로 압력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압력 분포에 따라서 이 경계층이 언제 박리를 할 건지, 또 난류로 천이될 건지, 이런데 이 표면의 압력 구배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역압력 구배 상황에서는 흐름 방향으로 압력이 점점 높아져서 유동이 감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 박리가 발생하기가 쉬워지고 또 한편으로 난류가 생성되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부에서는 앞쪽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유동이 가속이 됩니다. 유동이 가속된다는 것은 압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 엣지에서는 대체로 박리되기가 어렵지만 그만큼 압력이 떨어진 만큼 회복되는 과정은 다 역압력 구배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압력 구배의 크기를 잘 조절함으로써 천이의 지점이나 난류 경계층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 측류 난류 경계층 이론의 결과를 우리가 실용적인 결과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다시피 대부분 경계층의 발생은 레이놀즈 수의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레이놀즈 수 계산할 때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x 좌표로 이렇게 포함한 양을 r이 x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레이놀즈 수의 루트 분의 1에 비례하는 게 측류 경계층이고 5승근에 반비례하는 게 난류 경계층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x 방향으로 갈수록 스킨 프릭션의 값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스킨 프릭션 값이 줄어든다고 항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항력 계수는 이 스킨 프릭션, 즉 각 지점의 단위 면적당 전단력을 면적 전체로 적분한 양이 항력 계수이기 때문에 항력 계수는 계산을 해보면 스킨 프릭션 종착점의 2배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측류의 경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1.328 나누기 루트 R이 L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값 자체는 x가 커질수록 스킨 프릭션의 값 자체는 이렇게 줄어들지만 왜 그랬냐면은 경계층이 두꺼워지면서 속도 우배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스킨 프릭션 값은 줄어들게 되고, 근데 그 적분 값은 항상 길이에 전반적으로 비례하게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평판 또는 익형의 마찰 항력을 마찰 항력입니다. 항력 자체가 아니고 마찰 항력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 공식들을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난류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최근에 뭐 몇 가지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 난류 현상을 어떤 소용돌이, 즉 에디라고 부르는 놈들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약에 비행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과정에서 유동이 크게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런 큰 스케일의 어떤 유동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유동은 그 다음 단계로는 그것보다 작고 하지만 더 빨리 회전하는 어떤 소용돌이, 그 다음 단계는 더 작은 소용돌이, 그렇지만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 이런 형태의 어떤 전체적인 조합으로 이 난류 현상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고 빠른 소용돌이로 이렇게 쭉 조각이 나면서 더 이상 그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스케일까지, 크기까지 줄어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콜모그로프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계로 가면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운동 에너지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점성 마찰이 개입하게 되고, 그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솟아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여기에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을 프리퀀시, 즉 회전하고 있는 소용돌이의 주파수 속도로 쭉 이렇게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주파수 성분을 다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큰 스케일에, 즉 속도가 느리고 큰 스케일은 각기 다르지만 매우 주파수가 높고 작은 스케일 것들은 모두 한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이 에너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찾아냈고,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큰 스케일의 어떤 운동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문제마다 좀 다르지만 이 아주 작은 최소 스케일에서 얘들이 소멸되는 과정은 거의 모든 문제에서 유니버셜하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유동을 모델링 해보자. 이런 형태로 이제 난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때 우리가 정량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은 이 난류 운동 에너지, 그리고 난류의 솟아율입니다. 난류 운동 에너지는 난류가 결과적으로 어떤 속도 교란 성분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 교란 성분의 총 크기를 운동 에너지 양으로 표현한 양이 난류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이래 난류 운동 에너지가 작은 소용돌이로 쭉 전달되어 이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어떤 속도 같은 거죠. 시간 변화율을 이 난류의 솟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큰 스케일의 어떤 운동 에너지가 파생되었을 때 걔들이 주변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난류 모델링들은 대부분 K 입실론 또는 얘들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K 오메가 이런 형태로
를 모델링해서 이제 난류 운동 에너지와 소산율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에 필요한 어떤 결과를 모델링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CFD의 어떤 기본적인 과정들이죠. 또 이 규칙이 없어 보이는 이 난류 경계층 내에도 아주 세부적인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데 이 표면에서부터 벽에서부터 Y 방향으로 쭉 커지는 X축입니다. 이걸 로그 스케일로 그렸고 Y축은 우리가 자유류 속도 같은 기준 속도로 무차원한 양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대체적으로 표면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측류 경계층이 생깁니다. 근데 매우 얇은 것이죠. 이걸 비스코스 서블레이어라고 부르고 측류 저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구간을 지나면서 직선 모양, 로그 스케일에서 어떤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거 로가리트믹 레이어, 로그층이라고 부르는 이런 직선으로 로그 구간에서 직선처럼 보이는 이런 구간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웨이크가 즉 막 이렇게 꼭 파도 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웨이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이 속도와 길이 성분을 적절히 이렇게 무차원화해서 그려보면 거의 대부분의 난류 경계층이 이렇게 U 플러스 Y 플러스 그 다음 U 타우는 프릭션 벨로시티입니다. 즉 쉬어 스트레스로 속도의 크기를 나타낸 양인데 이것들의 어떤 함수로 표현되고 특히 측류 경계층에서는 Y 플러스가 U 플러스와 똑같은 층이고 저 로그 층에서는 저 숫자 값은 다르지만 로그 Y 플러스에 Y 플러스에 U 플러스가 이래 비례한다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어느 한순간을 보면 굉장히 난류 성분이 큰데도 그것들을 평균해서 보면 뭐 이런 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대의 이 난류 경계층을 이제 모델링해서 그 값들을 찾게 되고 이제 엑스포일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Y 플러스 값이 얼마일 때는 U 플러스가 얼마니까 환산하면 속도가 얼마고 마찰의 크기는 어느 정도다 이런 걸 예측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뭐 조금 전에 뭐 설명드렸듯이 이 측류 저층은 Y 플러스가 대체적으로 한 10 이하 정도 되는 것이고 이 대수층은 Y 플러스가 대략 한 200 이하 정도로 로그에 비례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벽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측류 난류 경계층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CFD 또는 우리가 익형 해석 도구로서 X포일, MSES는 X포일과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이 압축성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직접 압축성 방정식을 직접 푸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저속 유동에서는 거의 흡사한 결과를 주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와 그 다음에 CFD의 K 오메가 SST 여기 있는 이 K 오메가 SST는 완전 난류 모델입니다. 근데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완전 난류 모델이고 여기 감마 아리세타 트랜지션 이 모델은 이제 감마값 난류의 이제 그 간헐도를 측정하는 즉 교란 성분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양입니다. 이런 걸로 모델링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천위를 예측할 수 있는 CFD 도구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각각의 익형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동 특성에 따라서 낙하 0012를 보면 항력 계수를 이래 보면 모든 값들이 우리가 완전 난류로 풀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 이 실험 결과를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윗면과 아랫면의 천이점 분포를 이렇게 비교한 그림입니다. 이제 받음각이 증가할 때 윗면에서의 천이점은 점점 앞쪽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받음각이 0도일 때는 대략 익형의 중앙 정도에서 천이가 이렇게 생겨서 이 앞쪽 리딩 엣지부터 0.5 지점까지는 측류 경계층이 생기고 0.5로는 난류 경계층이었는데 받음각이 이렇게 생기면서 위쪽의 천이점은 리딩 엣지 쪽으로 이동하고 아래쪽의 천이점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역들이 각기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실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천이를 고려해야만 맞는 학력 계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LRN 001호 익형은 두께가 약간 두꺼운데 위로 굉장히 볼록한 익형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 익형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압력 분포가 윗면에서 받음각이 거의 0도에 가까운데도 표면에서 윗면에서 굉장히 평평한 어떤 유동장을 이렇게 갖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랫면은 평평하고 위도 굉장히 볼록해 보이지만 위에 상당 부분은 또 평평한 그런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 분포도 이렇게 플랫한 모양이 생기고, 이 결과에서 이 뒷부분에 굉장히 좀 특이한 이벤트가 보이는데, 이제 완전 난류로 해서는 그냥 이 보라색 직선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천이 현상을 고려한 엑스포일 계열이나 천이 CFD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압력이 평평해지는 이런 구간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앞쪽에 측류, 요 앞쪽은 레민하고 이 뒤쪽은 터뷸런트고 여기에 버블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버블이 이렇게 생김을 보여주는 것이고, 애초부터 완전 난류를 가정한 곳에서는 이 측류 버블이 생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양력 계수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력 계수는 완전 난류로 계산한 것도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대체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력에서 이런 경계층이 크게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익형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X축, Y축의 척도는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익형 모양에 따라서 두께가 15%인 익형들 두 개를 비교해 볼 때도 이제 747 익형이 CLmax가 좀 낮고 LRN은 CLmax가 약 1.5도, 즉 받음각 16도 정도까지 이렇게 쭉 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LRN 익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속에서 학력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익형이다 보니까 양력 특성은 오히려 LRN 747 익형보다 좋다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낮은 받음각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세퍼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음각이 0도 근방 유동에서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는 유동임에도 한편 747 익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 구간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형상에 따라 양력 계수 변화를 볼 수 있고, 이 그림은 형상에 따라서 학력 계수, 그 중에서 프릭션 드랙을 살펴본 겁니다. 이 낙하 0012 같은 경우에 당연히 천이 현상을 고려한 것이 마찰 학력 계수 입장에서는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거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거고,
근데 낙하 0012와 달리 LRN 익형이나 747 익형 같은 경우에는 드랙 버킷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낙하 747 익형의 이 드랙 버킷이 LRN 익형에 비해서 좀 영역이 좁긴 하지만 훨씬 더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유동에서는 에서 오랜 기간 비행하는 데는 747 익형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익형마다 형상에 따라서 상이한 특성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요건 이제 천이점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 천이점 또한 이렇게 부드럽게 변했기 때문에 드랙 버킷이 안 생겼겠죠. 낙하 0012의 경우에는. 근데 LRN이나 낙하 747 익형 같은 경우에는 천이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급격하게 바뀌는 영역에서 이제 그 조합으로서 윗면과 아랫면에 급격하게 바뀌는 저 조합으로서 측류 영역이 굉장히 큰 일부 영역이 발생되고 그 영역에서 드랙 버킷이 생성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속 애플러 387 익형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저속인데 이건 이제 측류 박리거품이 아주 강력히 생기는 그런 유동이 됩니다. 레이놀즈 수는 10의 5승 정도, 그냥 뭐 만 단위 정도 되겠습니다. 10만 단위 정도 되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 CFD에서 굉장히 많은 격자를 사용했고, 난류 경계층의 저층을 예측하기 위해서 Y 플러스를 1보다 작게 격자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팝필드는 코드 길이의 40배까지 이렇게 늘려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천이유동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실험 결과가 약간씩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유동의 다른 어떤 난류, 굉장히 작은 미세한 유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풍동 측정 장비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 또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들과 X4일, MCS, 그 다음에 난류 천이 예측할 수 있는 CFD 도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예측한 결과입니다. 대체로 실험 결과를 매우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압력이 평평하게 유지되다가 형상이 갑자기 저기서 꺾이는 것도 아닌데 압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CP 그래프를 거꾸로 지금 뒤집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증대되는 저런 구간이 발생하는데 저 구간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스킨 프릭션이 부호가 바뀌는 곳, 이곳이 이제 사실은 속도 분포가 거꾸로 간다는 것이니까요. 속도가. 즉, 저 구간이 박리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죠? 쉽게 말해 저 구간에서 딱 갇혀 있는 박리 구간이 있다는 것이고, 저 지점을 우리는 측류 박리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저 앞쪽은 대부분 다 측류 유동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바듬각과 높은 바듬각에서 기본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어떤 저속 유동에서 이 리딩 엣지 부근에서 이 레미나 세퍼레이션 버블이 생겼다. 이 레미나 세퍼레이션 버블이 생겼다는 것은 유동이 이제 난류 경계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류 경계층이 이렇게 나중에 박리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바등강이 높아지면 이 난류 경계층이 점점 앞으로 오는 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개요를 이 왼쪽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이 애플러는 굉장히 지금 낮은 속도에서 이 레미나 세퍼레이션 버블이 상당히 뒤쪽에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0.6 지점까지는
측류 경계층이 발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측류 경계층이 거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놈이 박리되면서 난류 성분이 급격히 발달했고 그로 인해서 다시 난류 경계층이 표면에 붙어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품을 형성하는 좀 왼쪽 그림과는 다른 어떤 물리학을 갖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난류 박리 거품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것 또한 실험 결과가 있어서 레미나 세퍼레이션, 트랜지션, 터뷸런트 리어태치먼트 즉 박리 거품이 끝나는 점 이걸 이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영역을 표현한 겁니다. 바등각 0도일 때는 약 0.45부터 거의 0.9까지 매우 큰 영역에서 이제 그 측류 박리 거품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죠. 굉장히 큰 놈입니다. 근데 이제 바등각이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앞쪽으로 이 거품이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작아지게 되고 이게 6도가 넘어서면 급격하게 이제 이 측류 박리 거품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측류 영역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측류익형의 특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낮은 바등각에서 굉장히 넓은 측류 영역의 이점을 그 상력이 굉장히 작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속인 유동에서는 이런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익형 해석 도구의 대부분은 이런 특성을 다 반영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 도구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지식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예측 정확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익형 위에서 발생하는 경계층의 기본 개념 그리고 주요한 특성들 그리고 경계층을 정량적으로 다루는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익형 해석 도구들을 이용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이론에서 다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